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TSMC 치명적 결함 내부 녹취 폭로. 2. 미국은 30년, 한국은 7년. 3. 한 전투기, 나토 공식 인증 획득.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삼성과 TSMC 간 반도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수율입니다. 반도체의 수율은 웨이퍼 한 장에 설계된 칩의 최대 개수 대비 생산된 양품 칩의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를 뜻합니다. 높은 수율을 얻기 위해서는 공정 장비의 정확도와 클린룸의 청정도, 공정 조건 등 여러 제반 사항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수율이 중요한 이유는 업체 간 기술력의 간격이 빠르게 좁혀지고 원자재 값은 상승하는 상황에서 투입한 원재료 대비 높은 산출량이 나오는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율은 그 회사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와 TSMC 위수율이 공개되자 시장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삼성은 차세대 제품인 3나노미터에서 수율이 최대 7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세계 반도체 업계의 시선이 쏠렸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자사 기술 전문 블로그에서 3나노미터 수율은 최대 70%에 달하며 4나노미터 공정위 수율은 5나노미터 공정과 비슷해질 정도로 안정화되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삼성이 이처럼 자신들의 반도체 공정 수율 상황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양산도 시작했지만 현재 주력 생산 공정은 4나노미터입니다. 2021년 처음 선보인 삼성전자 4나노미터 초기 버전은 상용화 이후 수율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는 최대 고객사였던 미국 퀄컴이 대만 TSMC로 이달하는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삼성은 또 갤럭시 S22의 자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반도체 엑시노스 2200을 탑재하려 했지만 이 또한 수율 문제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반도체로 전량 교체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4나노미터 수율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면서 생산 능력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집니다. 업계에서는 라이벌 TSMC를 상당 부분 따라잡았다고 분석합니다. 수율의 안정화가 이뤄지면서 삼성전자는 굵직한 대형 고객사 재유치에도 성공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미국 AMD가 삼성 파운드리의 4나노미터 공정에서 차기 프로세서를 생산하기로 결정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는 4나노미터 3세대 공정으로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 8위 텐서 3 칩을 위탁 생산할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삼성이 그간 수율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경쟁자들은 차세대 반도체 제품 3나노미터 가하도 삼성의 기술을 깎아내렸습니다. 삼성이 공정에서는 TSMC를 앞섰지만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율이 낮아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삼성을 폄하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억측을 잠재우듯 삼성이 자사 보고서를 통해 3나노미터 공정에서 수율이 70%에 달한다고 밝힘으로써 세간의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삼성은 이미 품질 검증을 위해 다양한 고객들에게 3나노미터 프로토타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지난해 말 3나노미터 양산을 시작한 TSMC는 아직 일정 수준의 수율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TSMC가 빠른 시일 내 3나노미터 공정에서 애플의 M3 칩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애플이 삼성으로 갈아탈 수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TSMC의 결정적인 문제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TSMC 위 3나노미터 웨이퍼의 가격이 2만 달러에 달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어 애플이 제품 선택을 놓고 망설이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이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할 경우 애플이 굳이 TSMC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TSMC 위 웨이퍼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분명 수율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그간 TSMC가 감추던 수율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 결과는 생각보다 처참했습니다. 얼마 전 팁스터 레베그너스가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겼습니다. TSMC 3나노미터 수율에 관련해 애플 경영진 회의 녹취록이 공개되었는데 여기에서
3나노미터 수율이 최대 6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삼성과 TSMC 위 수율은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수율을 빠르게 회복했다. 실제로 처참한 수율 때문에 TSMC의 반도체 생산을 맡긴 고객사들은 신제품 출시까지 연기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애플의 차기 M3 칩셋이 탑재된 맥 및 아이패드의 연내 출시가 어려울 수 있다는 루머가 전해졌습니다. 팁스터 랩의 그너스 _TECH 밑줄 리브 역시 트위터를 통해 올해에는 M3 맥 또는 아이패드가 없을 것이라며 TSMC 위 3나노 수율 문제로 애플이 M3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TSMC 위 3나노 수율 문제는 최근 외신을 통해서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TSMC 위 현재 3나노 수율이 약 55%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애플은 M3뿐만 아니라 하반기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탑재될 칩셋도 3나노 공정으로 제조할 계획인데요. TSMC 3나노 수율이 절반 수준이라면 애플은 우선 A17 바이오닉 물량을 위해 M3의 3나노 공정 도입을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TSMC 때문에 애플의 신제품 출시가 늦어진 겁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탈 TSMC를 선언하는 기업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TSMC 위 아성에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전자전문 매체 WCCF 테크는 AMD 위 신형 노트북 CPU 라이젠 7040 출시 시점이 기존 3월에서 4월로 늦춰졌다고 보도하면서 그 이유는 TSMC가 납기 일정을 예정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AMD 위 라이젠 7040은 TSMC 위 4나노 공정을 활용해 생산되는 CPU입니다. 하지만 TSMC 위 첨단 파운드리 공정의 고객사 주문 물량이 급증하면서 수요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AMD에서 앞으로 출시하는 신형 반도체 출시 시기가 계속 늦춰질 가능성을 고려해 삼성전자의 4나노 파운드리를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AMD는 그동안 TSMC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모두 활용해왔지만 4나노 등 첨단 공정을 활용하는 반도체는 TSMC에만 위탁 생산을 맡겨왔는데요. 하지만 고성능 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 인공지능 반도체 등의 수요가 급증해 TSMC가 물량을 모두 소화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자 삼성전자가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이 이렇게 AMD와 퀄컴 등 대형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을 첨단 파운드리 고객사로 확보한다면 다른 고객사들도 뒤를 따라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차지하며 갑질을 해온 탓인지 눈치가 없어진 걸까요? 이처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TSMC는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가뜩이나 고객들이 삼성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가격 상승을 발표한 것입니다. 대만 디지타임스는 최근 TSMC가 미국산 반도체의 가격을 최대 30% 인상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에서 2024년 하반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 미국 애리조나 공장의 생산을 앞두고 고객사와 협상을 시작했는데 최대 30%의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겁니다. IT 매체 돔스 하드웨어는 상당수 미국 팹리스 업체들이 TSMC와 가격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비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로 주문을 돌리는 걸 고민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MD, 퀄컴은 이미 삼성전자에 물량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엔비디아는 인텔 파운드리와 손을 잡는 걸 고려 중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TSMC 위 가격 인상이 현실화하면 비용 부담을 느끼는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등으로 물량을 옮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로선 반격의 기회를 잡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TSMC 위 이 같은 움직임은 바이든의 칩스법에 대항한 것입니다. 반도체를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면 미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는 비싸게 받겠다며 맞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와 대립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기업들에게 가격을 올려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사실 논리는 맞는데 시기가 영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칩스법은 삼성전자보다 TSMC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분석입니다. 당장 삼성 입장에서는 TSMC 덕분에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가격 인상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가격을 융통성 있게 조절해 TSMC 위 고객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 삼성은 벌써 시스템 반도체 수주 100조를 넘겼습니다. 4년 전 저희 채널 초창기 시절 삼성전자가 130조 원을 들여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당시 삼성은 비전 2030 발표에서 반도체 분야에 133조 초대박 투자를 결정해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시스템 반도체 수주 100조를 넘긴 것입니다. 삼성이 경쟁업체들에 비해 유리한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압도적인 현금 자산입니다. 삼성의 현금은 현재 100조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자인 애플과 TSMC가 60조, 마이크론이 10조의 여윳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보면 삼성의 100조 실타는 그야말로 대단한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는 등 팍팍한 경영 환경에 봉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이 대규모를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현금성 자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도 설비 투자를 지난해 수준 즉 53조 원대로 이어갈 계획인데요. 미국 마이크론은 올해 설비 투자를 30% 이상 축소한다고 밝혔으며 TSMC도 올해 시설 투자액을 지난해 대비 최대 11.8% 줄인다고 발표한 것을 볼 때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삼성의 저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위를 바탕으로 삼성은 머지않아 TSMC를 압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기용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한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이 들어야 했던 말입니다. 심지어 미국이 AESA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국내 일부 언론에서조차 KF-21 자체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미국도 거절한 마당에 다른 어떤 나라도 AESA 레이더들 수출해 줄 리 없으니 레이더도 없는 깡통 전투기들 만들 게 아니라면 KF-21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AESA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으리라고는 애초에 염두조차 하지 않았던 건데요.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최근 KF-21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면서 탑재된 국산 AESA 레이더도 같은 판정을 획득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모두가 불가능이라 했던 AESA 레이더들. 오로지 독자 기술만으로 실전 레벨의 성능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KF-21로 AESA 레이더의 원천 기술을 확보했고 이를 발전시켜 소형화하는 데까지 성공했는데요. 드디어 FA-52용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도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대한민국의 AESA 레이더는 KF-21에 앞서 FA-50에 먼저 탑재되어 전 세계 무대를 공략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소형 전투기 계열의 새 지평을 열어버린 FA-52 초진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FA-50이지만 모체인 T-50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만 해도 수출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오죽하면 KAI조차 T-50은 20년간 천덕꾸러기 신세였다 라며 자조할 정도인데요. T-50은 F-16으로의 기종 전환을 염두에 둔 고등훈련기였기에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과 현대식 조종석 등 고성능 기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그것도 처음으로 만든 초음속 고등훈련기라는 꼬리표 때문에 기술 수준에 대한 의심도 있었는데요. 이 두 문제가 결합하여 국제 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 공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를 선정하는 TX 프로그램에서도 월등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가격 경쟁에서 밀려 보잉, 사부위 T7에 패배했을 정도인데요. 더군다나 저가를 넘어선 염가 라인에는 중국의 L15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내세울 건 성능뿐인 T-52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더욱 어려웠습니다. 국산 전투기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대한민국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단점을 만회하기보다는 장점을 살려 성능 향상으로 문제점을 극복한 것입니다. T-52 성능을 더욱 향상시켜 전술입문 훈련기인 타-50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건데요. 얼핏 고등훈련기한 전술입문 훈련기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두 기종은 이름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고등훈련기는 말 그대로 기본기만 갖춘 훈련생의 비행 기술을 전술기 운용 수준으로 연마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면 KT-10B로 비행에 관련된 최소한의 기본 교육을 마치고 T-50으로 전투 훈련을 시작하는 셈인데요. 이를 위해 T-50은 초음속 비행이나 WVR 교전 상황을 가정한 포스트 스돌 기동 등 실제 전투 비행의 요소를 훈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술입문 훈련기는 고등훈련기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훈련기인데요. 예비 파일럿이 고급 훈련을 마치면 전술입문 훈련으로 단계가 상승합니다. 전술입문 훈련 단계에서는 다양한 임무 시나리오에 맞춰 전투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기술을 파일럿에게 교육하는데요. 해당 단계에서는 전술과 함께 기총, 무장, 레이더 등의 조작 훈련을 함께 받습니다. 사실상 전술입문 훈련부터는 실제 전술기를 운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타-50에서 체프, 플레어 등만 탑재하면 바로 FA-50과 동일한 스펙으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전술입문 훈련기의 성능이 좋을수록 훈련을 위한 전술기 투입률을 줄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등훈련기에서 곧바로 F-16, F-15 등의 전술기를 운용할 경우 크게는 1,000억 원이 넘는 가격대의 전술기로 풋내기 파일럿들의 전술 훈련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테가 아쉬운 전술기를 훈련에 사용해야 한다는 건 도무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일인데요. 경제 논리로나 안보로나 전술입문기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타-50을 도입한 이후 KF-16 파일럿 양성을 위한 전체 훈련 기간이 3주나 단축되었고 KF-16 자체를 이용한 훈련 소요는 기존 27주에서 8주로 무려 19주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심지어 F-15K의 경우 기존의 F-15K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는 300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을 가져야만 그제야 지원 자격이 주어졌지만 타-50이 도입되면서 전투기 입문 과정 수료 후 즉시 F-15K를 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덕에 교육 과정이 자그마치 1년 6개월이나 단축되었는데요. 여기에 기존의 F-16, F-15 같은 미들급 전투기들이 F-16V, F-15EX 등으로 개량되는 등 전술기의 최소 성능이 더욱 향상되면서 T-50A 같은 고성능 전술입문기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타-52 성공으로 덩달아 FA-52 증가도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일례로 필리핀은 FA-50PH를 도입하면서 주력기로 삼았고 거의 10년 동안 전용 전투기가 없었던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력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라크는 견공격 및 정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FA-50을 도입했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FA-50, T-50 등을 도입하면서 대중국 안보라인의 천병에 대한민국의 전투기를 세웠습니다. 이제 FA-52 훈련기의 한계를 넘어 전투기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전술입문기와 경전투기의 이중 역할 수행할 수 있는 FA-52 다재다능함은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찾고 있는 국가에게 궁극적으로 비용 절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효율이 높다는 건데요. FA-50은 현대 군사 능력과 예산 제약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국가에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기존의 다목적 전투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 기능과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A-50은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일명 FA-50 라기십인데요. 그 시작이 바로 FA-50 전용 소형화 AESA 레이더입니다. 남다른 고평가를 받는 FA-50이지만 사실 그동안 기계식 레이더, 공중급유 불가능 등으로 인한 한계점도 뚜렷했습니다. FA-50은 F-16과 같은 다른 항공기에 비해 페이로드 용량이 적어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의 양과 종류가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특정 시나리오에서 작전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FA-50 나기십에서는 이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른쪽 주익과 동체가 연결되는 부분에 공중급유 시스템을 장착하면서 페이로드의 한계를 완벽하게 해결한 건데요. 현대 항공기 공중급유 방식은 크게 플라잉 붐과 프로브 앤 드로그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FA-50 나기십은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급유 호스 끝에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생긴 드로그를 장착해 항공유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급유를 받는 입장에서는 프로브라는 장비를 장착해야 하기에 프로브 앤 드로그라고 불리는 건데요. 프로브 앤 드로그는 급유 체계가 매우 간단해 전용 공중급유기를 따로 개발하거나 도입하지 않아도 공중급유가 가능합니다. 앞서 FA-52 군사 능력과 예산 제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나라를 주요 타겟으로 삼는다는 걸 떠올리면 왜 프로브 앤 드로그를 선택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프로브 앤 드로그는 같은 전투기끼리 버디 투 버디 방식으로 공중급유도 가능한데요. 이쯤만 해도 이미 경전투기로서 더할 나위 없는 성능이지만 FA-50 나기십 진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이 FA-50 나기십 전용 AESA 레이더인 ESR-500A를 개발하면서 아예 가치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AESA 레이더는 하나의 대형 안테나를 사용하여 집중된 전파를 내보내던 기존의 레이더 시스템과 달리 각각 자체 송수신이 가능한 수백, 수천 개의 소형 안테나를 사용하는데요. 각 송수신 모듈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자체적으로 신호를 방출하고 리턴 신호를 수신합니다. 이 덕에 기존 레이더 시스템에 비해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심지어 표적 업데이트 속도 또한 대단히 빠릅니다. 또한 적 입장에서 더 넓은 범위의 주파수에 신호를 퍼뜨릴 수 있어서 탐지를 방해하거나 레이더에 간섭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게다가 작동 수명이 길고 유지 관리 요구 사항도 낮습니다. 오죽하면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것만으로도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에 비해 최소 3에서 4배 이상의 전투력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딱 봐도 여간 어려운 기술이 아님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F-35에 탑재된 RPG-81 레이더 시스템은 가장 진보된 AESA 레이더 시스템 중 하나로 미국을 단숨에 AESA 레이더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사실 미국이 협상 막판에 가서야 AESA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는 대한민국에게 추진력을 얻기 위한 발판이 되었는데요. 철치부심한 대한민국은 미국이 30년에 걸쳐 얻어냈던 성과를 단 7년 만에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FA-50 나기십에 탑재 예정인 ESR-500A는 약 500개의 송수신 채널을 탑재했는데요. 작고 가벼운 공랭식 X밴드 안테나를 사용해 신뢰성과 함께 생존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효율 높은 전천후 멀티롤 기체를 추구하는 FA-50답게 공중은 물론 지상 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 등 다양한 운용 모드를 갖추고 있는데요. 또한 FA-50 전용 레이더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업그레이드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개발 일정과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폴란드분 FA-50에는 국산 ESR-500A가 아니라 미국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된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를 바꿔 말하면 ESR-500A가 최소 팬텀 스트라이크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했다는 방증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미국과 레이시온이 FA-50에 자국의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걸 허락했을 리 없는데요. 이제 FA-50은 단순히 경전투기가 아니라 F-16에 준하는 엄연한 미들급 전투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관심은 온통 KF-21에 쓸려 있지만 실제 방산 시장에서는 FA-52, KF-21을 위한 활주로를 반듯하게 닦아놓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전술기 시장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오래도록 구식인 소련제 미그 29 전투기를 조종해온 폴란드 공군이 FA-52 빠른 반응 속도에 엄청난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쫄란드의 FA-59매 계약에 따라 최근 FA-50 조종법을 배우기 위해 우리 공군 부대를 찾은 폴란드 조종사 4명이 4개월의 비행 교육을 마치고 보인 반응인데요. 공군에 따르면 쫄란드 조종시들은 FA-50 모체인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전소립문기 타-50으로 운용법과 실전적 전투기술을 연마했고 마침내 지난달 22일 수료를 마쳤습니다. 한국에서 비행 교육을 마친 야체크 스톨라레크 쫄란드 공군 소령은 전투기 가속도가 제 생각보다 빨라 놀랐다며 성능 또한 기대했던 것보다 좋아 감탄이 계속 쏟아져 나왔다. 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스톨라레크 소령은 TA-50는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됐고 내부에도 계기 정보들이 많아 조종사들이 더 수월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도와줬다며 한국에서 습득한 경험과 비행 기술이 폴란드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톨라레크 소령과 함께 이번 비행 교육에 참여한 다른 이들도 FA-50에 대해 엄지를 치켜 세우는 등 엄청난 만족감을 보였는데 여기에 더해 KF-21까지 욕심이 난다고 솔직한 마음을 토로했는데요. 실제로 무어디코브스키 대위는 한국이 KF-21을 개발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KF-21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기회가 된다면 KF-21 조종물 배워보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쫄란드 공군 내부에서 벌써 KF-21에 대해 한껏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조만간 쫄란드에서 FA-50에 이어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렇듯 한국산 전투기와 비행 교육이 만족스러웠던 폴란드 공군에게 또 다른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KAI와 국방신속핵득기술연구원이 AI 기반 전술개발 훈련용 모의 비행 훈련 체계 개발에 나서면서 앞으로는 빅데이터로 실전에 가까운 대규모 훈련이 가능해져 조종사 육성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FA-55는 6세대, 7세대 진투기가 등장하는 시대에도 지금처럼 활약 가능한 기체로 이런 사실은 미국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최근 미 군사 매체 워존은 미 공군이 향후 20년 이상 F-16을 운용하기 위해 수명 면장 프로그램과 성능 개량 프로그램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앞서 미 공군은 F-16 퇴역이 시작되는 2030년까지 이를 대체하기 위한 F-35A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이번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완전히 입장이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F-16 수명 연장과 개량 계획에 따라 F-35 도입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미 공군은 현재 운용 중인 F-16을 F-35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계획에 없던 막대한 비용 증가와 일정 지연으로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실제로 재작년 미 공군은 MRX로 알려진 4.5세대 전투기를 조달해 전투기 대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일정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작년에 MRX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과거에 미국이 F-16 모두 스텔스 전투기인 F-35로 교체하겠다고 강력하게 나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로 F-16이 현재 미 공군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군에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군수 지원 및 운용 유지비 측면에서 보면 F-16을 모두 F-35로 대체하겠다던 미 공군의 계획은 애초에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6세대, 7세대 전투기들 엄청나게 고도화된 기술이 집약된 기체가 되겠지만 그만큼 이를 개발하고 운용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에 이를 운용하는 나라는 일부 국가에 한정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6세대, 7세대 전투기를 수출할 나라도 도입할 나라도 없을 것이며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만 전장에 등장해 활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런 이유로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래의 6세대, 7세대 전투기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FA-52 활약이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한 동유럽,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시장에서는 심지어 F-16이 단종되는 때가 되더라도 FA-50과 같은 가성비가 뛰어난 전투기를 여전히 선호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실제로 FA-50은 가성비를 무기로 뛰어난 품질과 경제성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FA-52 주가가 뛰어오르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특단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필리핀은 자신들의 최초 전투기인 FA-50을 도입한 이후 기대보다 뛰어난 성능을 냈다며 한국산 무기로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중으로 KF-21 추가 수출까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 매체 비즈니스 미러는 필리핀 공군의 차기 다목적 전투기 프로젝트에 KF-21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차기 다목적 전투기 프로젝트의 계약 규모는 620억 피소에 달하며 현재 로키드 마틴, 사부 등이 뛰어든 가운데 KAI와 KF-21이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AI 김상흠 본부장은 필리핀이 FA-50 세계 대대를 확보하고 개량한다면 중국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같은 급의 기체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6세대로 진화가 가능한 KF-21이 필리핀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방공식별 구역을 넘나드는 중국산 전투기를 견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3월 필리핀은 중국의 물법 어선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 출몰하자 FA-50을 급파했고, 당시 FA-50 온 중국 어선들 위에서 저군 비행으로 압박하는 등 조랭랑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FA-50은 남중국해 촉계 임무와 같은 연공 초계 활동에도 투입되며 필리핀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FA-50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엄청난 성과를 내자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도 FA-50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중국이 치를 떨고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FA-50을 도입하기로 한 건 중국 전투기를 견제하기 위한 게 큰데, 최근 말레이시아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도 FA-52 말레이시아 수주를 위해 공대공 전투 임무 비밀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FA-52 동남아 상공을 장악하자 중국은 심기가 매우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이런 걱정은 줄어들기는커녕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나토에서 한국산 항공기를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면서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한국산 항공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나토와 가망인증 상호인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가망인증은 항공기가 비행만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절차로, 상호민정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나토가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가망인증 능력과 국산 항공기 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이제 앞으로는 동남아를 넘어 유럽까지 한국산 전투기가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 에어쇼 2023을 통해 FA-52 유럽 수출 시장까지 확장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KAI는 이번 파리 에어쇼 현장에서 아일랜드, 스페인, 불가리아,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의 대표단을 만나 FA-50 수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며 우호적민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들 국가들은 작년에 폴란드가 FA-50 48대를 도입하고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현재 아일랜드, 스페인, 불가리아, 핀란드는 각각 고등훈련기, 경전투기 교체 수요가 있어 파리 에어쇼 진시장에 있던 FA-50을 바라보는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FA-50 도입에 관심을 보이던 아일랜드와는 이번에 FA-50 도입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으며
핵심 전력 공군 전력이 쫄란드와 유사한 물가리아와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F-35로 전투기를 교체한 핀란드의 경우 훈련 효율성 측면에서 FA-50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페인은 노후화된 기체를 운영하고 있어 FA-50을 도입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듯 FA-52 유럽 수출이 임박해지면서 한화 시스템이 파리 에어쇼 현장에서 레오나르도와 경공격기 AESA 레이더 선행 모델 수출 조건 합의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따라 한화 시스템은 레오나르도와 함께 기술 우위와 가격 경쟁력을 모두 확보한 경공격기 AESA 레이더 공동 개발을 추진할 예정으로 유럽 시장 진출을 앞두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KAI는 내친 김에 유럽 시장을 더욱더 확대해 2050년까지 세계 7위 항공우주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는데요. 유럽을 교두보로 삼아 FA-50 전 세계를 매료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